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산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입주민들 자신의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가구가 많은데 경비실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전기 사용료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1,500여 가구가 입주한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초소 9곳에 에어컨 전기 사용료를 분담해봐야 아마 한 가구당 한 달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전기 사용료가 아니겠죠. 나도 못 쓰는 에어컨을 경비 주제에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경비는 그 거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전기세 아끼자고 건널목 신호등을 끄지 않듯이 공동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그 공간의 인적 인프라죠. 나도 어려운데 경비 주제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휴일날 출근하면 억울하잖아요. 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요. 억울해도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왜 물어보신 건가요? 약 올리려고. 자, 오늘은 아마 성공하셨네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명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북한과의 전쟁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건데요. MBC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 충돌도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나흘 연속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하루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최근에 이 말전쟁 덕분에 본인이 코너에 몰렸던 러시아 게이트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의 명분도 만들었고 말전쟁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수위 조절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국방장관 모두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공동 명의로 언론 기고문 실어서 눈길 끌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낸 건데요. 평양에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다만 북한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한국의 통일 가속화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불가침 약속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뉴스공장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이게 전쟁으로 갈 일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와요. 미국에서 대부분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내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도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사실로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자기들 대통령이 그랬죠. 네. 일부가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가 아니라 자기들 대통령, 자기 행정부, 자기들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죠. 이건 시민사회에서 혹은 미국의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아니니까 뭐랄까요? 이거 유체이탈 합법이죠. 그런 정보가 없다고 지금 와서 말하면 뭐합니까? 실컷 떠들어놓고.
네, 그래서 전직 국방 및 정보 수장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 비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선택 공간을 좁힌다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고조 발언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자신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던 얘기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불러야죠. 예. 그런 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을 줄여야 된다. 예, 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같은 경우에도요. 더 절제된 언어를 선호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경각심이 이제 미국에서는 저러는데 국내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우리 언론, 보수 언론들도 그랬는데, 이제 머쓱해진 거죠. 예. 미국 내에서도 전쟁 얘기 그만하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 우리 언론이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전문가가, 우리나라 전직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전직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냐면 우리 땅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쪽에서는 한참 떨어진 거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그렇게 막 화도 내고 난리치고 인터뷰도 하고 외신하고 만나고 성명도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거꾸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땅에서 벌어질 전쟁에 관해서 미국 대통령 말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전쟁 안 날 건데 왜 그러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직 국방장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포털 같은 걸 오늘 아침에 봐도 모바일 버전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한반도 8월 위기설 분수령이다.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전쟁으로 급속도로 시달릴 수도 있다. 예. 모르는 이야기. 북한 전략군이 3년 전 이동식 발사대 100대 미사일 8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중국이 어겨서 대부분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전제로 한 혹은 뭐 미국의 전쟁설에 대한 이야기를 네이버 첫 화면에 쭉 싣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이 메일 화면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를.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4일째 소위 말폭탄 공세 멈춘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 대한 정부나 당 혹은 군의 새로운 위협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대미 위협보다는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북한도 이제 수위 조절하는 것이고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말폭탄을 쏟아낼 때도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대통령 말이 너무 많고 말 줄이라고 얘기 나오고, 이게 뭐 외교적으로도 안 좋고 전술적으로도 나쁘고 이런 비판은 우리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는 이런 뉴스가 지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네이버 첫 화면에 지접해 있는 거는 대부분 전쟁 위기설에 관한 제목들이에요. 예. 왜 이런 제목들을 뽑나 모르겠어요. 소개화면에 계속해서. 자, 북한은 그렇고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중국 어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말전쟁을 하는 사이에 관람석은 중국에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압박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요, 오늘부터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데요. 수입 중단 광물에는 석탄을 비롯해서 철, 철광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북한산 수산물 수입도 전면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요, 이번 조치가 지난 5일 찬성표 던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이면을 우리가 해설해 주지 않는데 사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맞긴 맞아요. 예, 석탄이. 근데 중국은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할 때 얼마까지만 수입한다는 상한선을 두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750만, 연간 750만 톤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수출 상한선을 다 도달했어요, 이미. 예, 제재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제스처예요, 제스처. 중국도 이제 트럼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도 제재를 한다고 이렇게 모양을 갖춘 건데 실제로는 더 수출할 것도 없다고요. 예. 3분의 1이다 아니다 뭐 지금 중국도 압박하고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미 올해치 다 수출했어요. 더 수출하고 싶어도 어차피 수출 못하는 거고 이러다가 이제 1년 있다가 풀겠죠 또. 1년이 아니라 내년이나 뭐 조용히 풀겠죠. 과거에도 짧게 원유 공급도 중단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여하간 다들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말전쟁을 하고 뭐 대북 제재를 하고 이제 석탄도 이제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는 것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별로 의미 없는 조치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탈에 이렇게 전쟁이 임박한 듯한 위기설이 전쟁 위기가 닥친 듯한 뉴스를 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이면을 보도해줘야지. 자, 또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오늘 다 네, 끝났나요? 중국 관련된 뉴스 좀 더 전해드리면요. 중국은 또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이라는 변수가 개입돼 있는데요. 분쟁 지역은 둥랑 지역입니다. 중국과 인도, 부탄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인데요. 이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로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이 심화돼서 양국군이 2달째 대치 중입니다. 저희 한번 다뤘었죠. 예. 중국과 인도의 그 국경 분쟁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더 넓다고 해요. 예. 맞닿고 있는 데가 워낙 넓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넓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인도를 지원하는 거죠. 예. 중국의 어떤 군사적 확장 혹은 뭐 지금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도에 계신 그 특파원하고 통신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한 결과 그 지역은 겨울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예.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겨울 되면 다 끝날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어쨌든 이것도 좀 힘겨루기죠. 예. 근데 사실 인도가 군사 대국이에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은 군사 대국이고 인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인도도 핵 보유국이고요. 인도가 군사 대국 4위입니다. 4위. 중국이 3위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예요. 인도는 핵무기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사실 무기도 굉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전쟁을 하면 여기서 세계전쟁이 되는 거죠. 위기가 정말 고조되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둘이 전면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중국과 인도가 전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는지를 좀 해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걸 해설해 주는 뉴스는 없네요. 어쨌든 전쟁으로는 안 간다, 여기도. 라고,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회에서는 국방이 열렸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소한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배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 북한이 실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얘기는 임시 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아직도 임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일부러 늦추는 것도 있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하는 거라고 못 박아뒀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7차 실험 때문에, 미사일 실험 때문에 임시 배치를 하라고 한 상태인데 그 임시 배치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개혁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민간인 3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댓글 외곽팀을 운영했던 팀장 30명의 신원을 확인한 건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서 바로 수사 의뢰할 전망입니다. 30명밖에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뭐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꼭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몇 차례 계속 언급했습니다만은 개신교단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개신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고, 혹은 개신교 목사 일부, 네. 가 관련된 듯한, 네. 어느 정도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듯한 정황은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다. 예. 아이디부터 그렇고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도. 사실 이 종교단체 혹은 뭐 종교인들까지 확대되면 이건 뭐 또 다른 양상이거든요. 민간인들, 또 전직 군인들 이런 분들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단체가 여기 개입해서 같이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죠. 예. 하지만 꼭 짚어봐야 된다. 자, 아직도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몇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넘겨받은 검찰은 4년 만에 댓글 사건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달 말 선고가 예정된 원 전 원장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재개할 가능성이 있겠죠. 상당히. 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냥 났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너무 길어지고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부 파기환송을 한 것이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더 큰 처벌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MBC 경영진 옹호에 나섰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 교체를 시사한 이호송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도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시절에 이제 KBS 정현주 시장 쫓겨난 게 첫 번째죠. 예, 그리고 나서 MBC, YTN 대량 기자를 대량 해고했죠. 예, 혹은 전혀 상관없는 보직으로 보내버린다든가.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여파에 예. 속해 있습니다. PD들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리하게 한다든지 탐사보도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부동산 관리하게 한다든지 전혀 관련 없는 업무에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장들 앉혀놓고 지난 겨울 내내 대략 국민 한 10% 정도만 대변하는 친박 집회를 반영하는 찬양하는 방송을 만든 게 다 본인들 아닙니까? 예. 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요 응원하기 위해서 MBC 앞에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망친 당사자들이 예. 지금 공영방송을 무너뜨린다고 나선 게 저는 너무 웃깁니다. 네. 왜냐하면 9년 전에는 방송국의 구성원들 해고하고 좌천시키면서 정권이 원하는 사장을 자신들이 앉힌 거고요. 지금은 그 방송국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정권이 앉힌 사장들로 나가라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을 무너뜨린다고. 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 관련 뉴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SBS가 이완용의 전체 재산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까지 친일재산조사위가 환수 결정한 이완용의 땅은 이완용이 소유했던 토지의 1%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1%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항상 있는데 보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보수 진영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보수 진영은 오히려 그런 걸 찾아내자고 해야 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나치 점령 직후에 유명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천대 작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치에 부역을 한 거죠. 이 천재 작가라 불린 사람이.
그래서 레지스탕스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이나 작가, 언론인들이 레지스탕스에서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총 두고 나간 거예요. 예. 물론 언더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재라고 봐주자고 구명운동을 했는데 드골이 사형시켰어요. 그냥. 예. 일종의 과거사 단죄. 네. 드골이 진짜 보수죠. 예. 반면 우리 보수는 정반대로 친일을 했던 세력에서 출발을 했고. 어쨌든 왜 아직도 이런 걸 하느냐. 사실은 오늘 8.15니까 이거 이 얘기만 하고 끝내죠.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간간히 뉴스 나오잖아요. 뭐 90세 할아버지를 감옥에 보내. 법정에 세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 부역했다고 사형당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사형. 일제 친일했다고 사형당한 사람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10,000명 사형됐고 감옥 간 사람이 40,000명인가 뭐 그래요. 몇만 명이 갔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처벌한 게 이제 언론인들이거든요. 예. 나치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면 그 언론사는 다 폐간을 해버렸고. 그런 기사를 쓴 언론인들은 감옥에 갔고 나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 중하면 언론인도 사형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 언론사들이 쓰는 건물들은 이제 언더에서 레지스탕스 선문 만들던 사람들한테 그 건물을 줬어요. 아예. 그렇게 청산을 하고 지금도 추적을 하죠.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모리스, 기억나십니까? 모리스. 이게 갑자기 하려니까. 모리스 파퐁이라고 파리의 경찰국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는 레지스탕스 출신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40년인가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유태인을 캠프로 보내는데 사인한 문서가 나온 겁니다. 달랑. 그거를 찾아내서 40년 만에. 이 사람 감옥 갔어요. 10년 동안인가. 예. 어쨌든 우리 언론사들은 친일 기사를 수없이 냈지만 예, 폐간되지도 않았고 해방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친일파 기사를 썼다고 감옥에 간 언론인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 돈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고요.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추적도 사실상 멈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왜 아직도 하느냐? 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도 하는 게 아니라 한 적이 있었어야 멈추죠, 제대로. 자, 보수정권 시절에 멈췄던 친일 재산을 추적하고 다시 찾고 환수하고. 왜냐면 애초에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나라를 넘기고 일제 부정한 대가를 받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시야에서 받아낸 거거든요.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이제 휴일이니까 쉬시고요. 전 나머지 2시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07 음악이죠. 네. 상암동 본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폭로한 김상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네. 본드 김상욱. 그래서 본드는 물건과 물건을 붙이는 그 본드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댓글 수사 민간인 30명 넘겼다고 네. 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서버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대부분. 이걸 서버에서 찾아냈는지 아니면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언론에는 서버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서버라고 삭제를 못하나?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었는데 70명 지우고 30명 남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버는 삭제를 못합니까? 메인 서버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이 30명을 확보를 했다면, 꼭 서버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외부 인사들을 자기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달지 네. 그렇게 관리를 했달지 하면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버에 다 남아있지 않을 수는 다 기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서버에 남아있다가 삭제된 거는 없다. 삭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부서가 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서버는 또 이게 최고 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국정원이. 그래서 그 메인 서버는 절대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예전에 98년도에도 북풍 공작을 네, 조사를 북풍 했었거든요. 사건, 북풍 사건 조사해서 그때도 이제 여러 명을 사법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서 찾아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민감하거나 나중에 자신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을 메인 서버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이제 이게 메인 서버에 남는 것은 개인들의 컴퓨터에서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해서 예. 결제를 올렸거나 출력을 했거나 저장을 했거나 하면은 전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구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왜냐면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관련 개인인지 교회인지 혹은 교단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신교 관련자들이 틀림없이 댓글 공작 초기에 같이 했던 게 거의 틀림없다. 그 아이디나 이런 걸 봐서는.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런 게 이 서버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교단 전체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줄쯤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전체 어떤 보수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특정 있는 그런 돼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은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 예. 해당 부분이 아직 보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댓글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했던 거 두 가지 여쭤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다가 다 못 끝낸 게 뭐냐면 논두렁 시계 사건입니다. 예. 논두렁 시계 사건.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가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가 그거를 수사가 시작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그래서 2009년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매체, 국내에 있는 모든 매체에 사실 대서특필 냈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이 장난을 친 거다라고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건 검찰에 설린 게 아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장난친 거다. 국정원이 장난친 예. 거다. 그랬는데 이인규 전 정수부장이 검찰이 한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이 한 거다. 뜬금없이 얘기를 불쑥했어요. 예. 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이건 국정원 작품입니까? 제 생각에는 협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09년 5월에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예. 부임해서 최초로 아주 임팩트 있게 사회를 강타했던 게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인데 이게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대로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면은 국정원 무슨 언론 담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언론 담당은 가서 언론사들에 배포하는 정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용을 무슨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당시 법조 담당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국정원의 검찰 담당.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보고서화 돼서 단편으로 올라가면 그걸 종합하는 부서에서 이제 종합을 합니다. 종합하고 나서 종합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개념으로 하면은 최근 개념으로 하면 융합이죠. 융합. 예. 이걸 이제 이 보고를 했을 때 이걸 터뜨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 평가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원래 미리 합니까? 미리 하죠. 그래서 또 전직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단지 언론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도 하고 보고서 작성 부서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청와대에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그때가. 그렇죠. 예,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각 부서가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도 미리 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1, 2, 3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민적 이미지를 예. 아주 강력하게 훼손을 한 예. 문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건 아마 그 문구 자체도. 1, 2, 3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장한테 보고하고 원장도 청와대에 이건 사후 보고가 아니고 사전 보고하고 아마 사전 보고를 해야 할 수준의 일이었다. 예. 흘렸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뭐 지금 뭐 그 당시에 수사 라인이 보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네. 이렇게 작년에 사회를 흔들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두 네. 분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는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느끼고 있다시피 막강했죠. 예, 막강하고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유기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는 얘기인가 보죠. 이 검찰 얘기는.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라고 2015년 2월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예. 국정원 주도했다. 사실은 그럼 자기들은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재료는 제공을 해야 밥을 하든지 김치를 담그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검찰에서 줬을 거다. 재료를 예. 받아서 국정원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대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네.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이 정도 사안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 혹은 영향 예. 이런 분석을 막 한다는 거죠. 영향 1, 2, 3, 4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효과 이렇게 효과. 터뜨렸을 때 어떤 분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보고를 했겠죠. 뭐 역풍 분석 이런 것도 합니까? 역풍이 불 거라는 것은 보고를 안 합니다. 원래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될 거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안 하고 최종 검토본에서는 아마 이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건 전직 대통령 사안이라 국정원장한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국정원장도 모르게 전직 대통령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칠 수 없죠. 예. 네. 전직 대통령인데. 네. 바로 직전에 국정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국정원이 이제는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는 어떤 원장을 제외하고 차장 이하에서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범위를 넘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정원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죄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보고되면 당연히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의 수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바로 전임 대통령을 치는 일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제. 그렇죠.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더군다나 당시에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본인 모르게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보고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케이가 나야 이런 정도 일들은 실행에 옮겨진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고 이걸 어떻게 실행했다 하는 것도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보고 시스템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박원순 제안 문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전부 작성자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이 남거든요. 이거 서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조사 내용이 네. 그때 보도됐던 내용대로 실제로 무슨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술이 있었다면 또는 권양숙 여사님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적시가 돼 있을 거고 보고서에는 네. 적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든 거다 그러면은 실질 진술 내용은 그냥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진술 내용을 가지고 사실 우리 언론에는 이렇게 저렇게 보도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진술이 없거든요. 없죠. 예,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진술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완전히 창작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겠다. 진술 내용은 없거나 또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창작한 거죠. 논두렁이라는 게 얼마나 창작한 거죠. 자극적입니까? 이 논두렁이라는 멘트까지 해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건 메인 서버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것까지도 남아 있는다. 굉장히 자세히 보고하네요. 보고가 이렇게 수기로 써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어떤 전직 대통령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 보수가 다시 10년 만에 정권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보 쪽을 공격하는 한 가지 소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첫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적의 수장의 목을 따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쇄국이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예. 그런데 저쪽 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배경이 뭐냐 그죠? 예. 그 촛불 누가 사줬냐. 그렇죠. 무슨 초장사했다고. 네, 초장사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 뒤에 세력이 있다. 근데 세력의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타겟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숙청하려고 한 거죠. 숙청. 그죠? 그렇죠. 정치적 숙청, 그다음에 개인의 명예를 아주 완전히. 그래서 구심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려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동원됐던 첫 번째 공작이 이 논두렁 공작인 거군요.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김성호 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김성호 원장 때 발생했던 광우병 촛불 집회를 이제 국가의 위기 사태라고 보고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에 이제 부임 후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때 고대 교우회 회장이었던 천신일 회장에게 저도 이 얘기는 이제 고대 교우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63 동지의 멤버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천신일 회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혼냈다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청거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천신일 회장이 고대 후배였던 김성호 원장을 청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되지도 않은 김성호 원장을 경질하고 정말 훌륭한 원세훈 원장을 당시 행안부 장관을 네. 국정원장으로 앉혀서 본인 했던 것들이 충성파죠 완전. 예, 했던 것들이 이제 여론 조작 그다음에 이런 그 논두렁 사건으로 댓글 사건 그 드러난 것을 보면은 본인들이 옛날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정부장으로 착각하고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인들도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입후보를 해라. 언론도 죽여라. 뭐. 그래서 서로 그런 교감을 가지고 갔었던 그 인선의 배경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했던 모든 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을 거다.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도 공명심에서 보고를 하고 했을 겁니다. 또 재미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전부 다 그 해명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법 앞에 처벌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한데 정두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당연히 보고를 했을 텐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살짝 발을 빼면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저는 보고서로 메인 서버에 드러난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뭐라고 했던 간에? 예, 왜 그러냐면, 그 보고는,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는 배포선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보고받는 보고서, 국정원 보고는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보고서는, 예를 들면 정무수석한테 가는 보고서, 민정수석한테 가는 보고서, 배포선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보고서는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를 해보면 이제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한테 직보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일부 담겨 있으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최근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마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그 국정원 TF 적폐청산 TF가 13가지 프로젝트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 가장 먼저 댓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노출되고 하셨으니까. 워낙 많은 직원들이 연루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연루돼서 혹시 자기도 피해 오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 모든 사회 악의 근원, 적폐의 근원이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매도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국정원이 하지 않은 것조차도 국정원이 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또 직원들은 자기 일만 이렇게 되게 묵묵히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전부 다 매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도 하고 있는데 개혁은 이번 기회에 해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전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꾸긴 바꿔야 된다는 생각. 예. 저는 지난 2012년 대선 즈음에 방송을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엘리트들이 선발돼가지고 국가의 정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기관인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쪽팔린다는 표현. 네. 그렇죠. 국정원 직원 스스로 쪽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부심, 자존감이 훼손됐다라는 데서 이 댓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 첫 번째거든요. 예. 20초 남았는데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국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뤄내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그 바로 서는데 전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국정원 핫뜨거 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하태경하고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태 딱 쓰고 이제 바꿨습니다. 하다는 얘기죠. 예. 본인의 주장입니다. 핫해.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문자 신기록 경신해야 되는데 이 얘기 몇 번 했더니 저 최고위원님의 보좌진 스태프로부터 저희 작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용문자 많이 온다는 얘기는 좀 빼달라고. 제가 우리 보좌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했나 보죠? 왜냐하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욕 전에 뭐 살해 협박도 당하고 제일 심했던 게 이제 과거 이제 운동권 그 90년대 제가 노선 전환할 때 뭐 그때 엄청났죠. 그때는 뭐 아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대놓고 막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세대가 내가 아주 그래도 이제 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지금 이제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멀어졌다가 이제 또 약간 수렴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 욕으로 수렴하는 이제 뭐 비전이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인간적인 이런 유대보다도 상당히 비전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하고 그 이제 적을 이제 가르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특이한 세대예요. 이제 과거에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인데 이건 아니고 이제 비전이나 가치 정치적 관점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소위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 이제는 386 30대가 아니니까 386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386을 하는 세대들이 이념 세례를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받았던. 그렇죠. 예. 그래서 과도하게 받았던 세대죠. 적어도 역사적으로 극복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차별, 지역색을 완전히 극복했다. 왜냐하면 이념이 더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윗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도 잘 모릅니다. NLP, 그럴 겁니다. 뭐 노선 전쟁도 대단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휴일이라 출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실시간 욕 문자는 예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세게 욕 먹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운로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욕을 먹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을 두고 들으면 또 맞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욕하면서도 좀 맞는 이야기 하네요. 시간을 두고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은 약 10년? 자, 뭐 그 일주일 사이에도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시간 역순으로 얘기해 보자면 어제 국민의당 전대 토론회가 있었어요. 당대표 토론회. 내부이 나왔고 토론회가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코멘트를 해야 되니 주요 장면들 클립을 좀 봤습니다. 그냥 밤 11시쯤 했나요? 낮에 했어요. 예. 낮에 했습니다. 낮에 한 것을 이제 8시 뉴스, JTBC 뉴스에서 일부 보도하고 그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네.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만큼은 안 되니까 찾아봐야 하는 정도였는데 찾아봤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현주 의원이 왜 출마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아주 뭐랄까요? 치열하더라고요. 예. 저는 적당히 봐주면서 러닝메이트 혹은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수준으로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채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적어도 어제 토론회를 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현주 의원이
사실 요즘 뭐 하태경 이상으로 핫하죠. 이현주 의원이 더 핫한잖아요. 핫하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 막판 전략적 판단을 네.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현주 의원이 호감도가 좀 높다면 이번에 정말 다크호스로 성장했을 거예요. 호감도가 높았다면. 더 높았다면. 근데 물론 이제 호감도는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안철수는 명분이 없어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히 명분이 없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은 올드보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래를 열어갈 믿음직한 후보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치고 나가나, 내가 만약에 국당에 있었으면요, 전 100% 대표 나갑니다. 이번에도 나가셨죠. 물론 우리 바른당에도 나갔는데 틈만 나가면 만약에 나가시면 안 바른정당에 똑같은 구도였다면 전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혜원 대표도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 면도 있고 또 진보적인 면이 강하고 이러면서 뭐 애석하게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셨던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제 아주 호감도를 높이면 이거는 100% 남는 장사다. 떨어져도 물론 저도 남는 장사고.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그 예봉을 둔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고, 물론 천정배, 정동영도 더 강하게 하겠지만 지금 1등 주자가 안철수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따로 하니까.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러닝메이트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대표 출마로. 그랬다는 얘기는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어떤 의사타진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거나. 물론 그거는 100%죠. 연대, 전략적 연대. 네. 이 논의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안철수가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유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현주, 최명길, 송기석 네.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안철수가 이제 전략적 미스를 했다고 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는데. 어떤 미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대를 할 때 네. 자기 보완적인 네. 사람이랑 연대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지지표는 대부분 다 안철수 지지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표 계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저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비호감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부담이 돼가지고 소극적이었거나 연대 그런 것도 있었을 수. 근데 이게 조직표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본인이 이현주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네. 대표하면은 천정하고만 싸우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힌다면은 이제 연대하는 게 뭐 보인다든지. 근데 저도 우리 바른정당에서 이번 경선하면은 그냥 물밑 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조직표밖에 동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현주 후보는 난 안철수 대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 편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 않았고 물밀 연대에서 아마 합의가 안 됐을 거예요. 물밀 연대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 나갈 때? 그 내부 그쪽 지역구에 그렇죠. 캠프끼리 이야기를 하죠. 네, 그쪽 지역구에 좀 위원장들이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표 좀 몰아달라 이런 몰아달라 서로 몰아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표가 다르잖아요. 대표표랑 최고위원표가 다르니까 그 밑에 이제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표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초반에 과반수를 넘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표를 가지겠다고 해서 이현주 쪽에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내가 대표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이현주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현주 의원은 1등 최고를 바랬을 것이고 안철수 대표 측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고 이게 이제 안 풀린 거죠. 어떻게 안 풀렸는지 모르지만 안 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린 동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현주 의원 측에서는 이건 당대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대표는 원래 대표로 나올 생각이 있었어요. 안철수가 안 나왔다면 본인이 대표에 나왔을 겁니다. 100%.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면 자기는 최고위원 쪽으로 틀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했는데 이건 이제 생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거를 치러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밑의 거래들에 대해 자세히 아시죠? 그렇죠. 뭐 저도 해봤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아주 반성을 해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해준 거 아니에요. 지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어린은 지켜야죠. 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득표를 확대하고 이현주는 내가 보호해준다. 자기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이 정치에 있어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대표 선거를 직접 해보신 분으로서 최근에. 그래서 선거에서 지난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본인의 그런 물밑 합종 연행을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2위를 하신 건가요? 저는 운이 안 달았죠. 정치에 있어서 운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이 구도예요. 운이 구도인데, 네. 사실 저는 지상욱 후보가 초반에 이제 가장 문제로 사퇴하면서 이제 지상욱 후보가 있을 때 호남 경선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조직당원, 책임당원에서 아마 이겼을 거예요, 이혜원 대표를. 네. 그리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이겼습니다. 근데 지상욱 후보가 빠지면서 그 표가 다 이혜원 표로 갔다. 그 중에 다수가 이혜원 쪽으로, 이혜원 후보 쪽으로 갔죠. 유승민 계열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거긴 강한 친유고 저는 약간 비유? 반유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한태경 의원님은 누구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저는 이제는 뭐 친유, 친무 해서 당의 화합 전도사 뭐 지금 무게파. 예, 무게파로서. 무게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랑 다른 점이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보니까 굉장히 당내 마이너스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정치는 하지 않지만 당내에 있어서 물론 노선이 다르면 우리 뭐 386 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싸울 땐 싸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인간적인 뭐 감정적인 대립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라도. 두루두루 안 친하시는구나. 다 두루두루 평균적으로 안 친하신. 그래서 아무 계보도 없는. 안민석 의원하고 따로 만나보시죠. 안민석 계보가 없이 이렇게 오래 술자리는 안 했는데 안민석 의원도 전 참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두루두루 호감이잖아요. 그래도 안민석 두루두루 안 친하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계보가 없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가 있는데 그렇게 길이 보이네요. 네. 계보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보가 딴 게 아니라 공천권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권 들어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 친한 사람이었는데 태경아 너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왜 자꾸 네 정치를 하냐? 네 목소리를 내냐? 정치는 내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게 아니고 보스 옆에 얼마나 가까이서 사진 찍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게 정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계보 정치는 보스 정치예요. 보스한테. 그분은 현직에 계십니까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고 정치 오래 했던 이제 실무진이죠. 근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시대에 그랬었죠. 네. 박근혜 지금 새누리당 때까지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것이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치는 내가 극복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보스들이랑 다 한마디 제가 쓴소리를 한 거죠. 친박의 보스, 그리고 비박의 보스.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직히 김우성 대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얘기요? 이제 다른 보스들은. 나쁜 얘기 쪽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제가 한번 들이박잖아요. 계속 갑니다. 근데. 그 관계가 나쁜 채. 근데 무대는 그래도 겉으로는, 같이 술도 하고. 또 뭐 태경아 하면서 제가 어제 정말 한번 뭐 이렇게 들이박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 진정성이 있잖아요. 사람 느끼잖아요. 그러면 또 이해를 해주고 또 넘어가는 그런 통 큰 면이 있어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대가 아직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영향력 유지합니까?
그렇죠. 우리 뭐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들은 여전히. 과거 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린 적이 꽤 한 뭐 10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영향력은 몇 %로 축소됐습니까? 상당히 축소됐죠. 아, 본인이 좀 축소됐습니까? 정치적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3명이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최측근들입니다. 비서실장도 했고 오른팔 왼팔 다 잘렸잖아요. 사지가 다 절단된 거예요. 자영당으로 복당 말씀. 13명. 예.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갈 때는 니들이 먼저 가 있어 이런 속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안에서 우리는 내부에서 봤잖아요. 네. 형님 말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치고 나갔다고.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대 여기서 약발은 형님은 김무성 대표 무대 약발 다 떨어졌다. 약발 다 떨어졌다. 무대 시대 끝났다. 이러고 나가신 건데. 그렇게 실제로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우리 비공개 때는 뭐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근데 이제 무대가 그나마 완전히 죽지 않는 이유가 네. 아직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노룩 패스 하면 막 엄청 터뜨리고 여전히 관심이 살아있다는 건데. 관심의 종류가 달라졌죠. 그래도 비호감 관심도 아예 무관심 이런 정치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나마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내각제로 바뀌잖아요. 총리 제일 잘할 사람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여전히. 본인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잘합니다. 그 카리스마에 또 실무로 정통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보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고요. 그 통솔하는 것도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 총괄 그때 후보, 예. 대선 후보 본부장 할 때 단 한 큐에 다 장악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자가 오네요. 욕하다가 정들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우, 제작전입니다. 잘 아시네.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와 유승민 전 후보,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사이 3자 간에 얘기가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뭐 토론회 잘하니까 5년 후에 다시 나오면 된다라고 유승민 후보가 그랬다고 김무성 대표가 전해주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 유승민 의원은 나는 그런 말 아예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셋 중에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팩트보다도 전 박지원 대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게 이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최고령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이 네. 아주 젊은 정치를 하는 데다가 SNS 잘 활용하시고 이 부분은 네. 전형적인 이관계입니다. 이관계다. 이관계가 아니,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이렇게 이간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중 이관계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관은 그 국민의당 내에 지금 민주당 연대파와 바른정당 연대파가 있는데 이 바른정당 연대파들한테 유승민에서 정떼기. 유승민 속 좁다. 신선한 해설입니다. 네. 이런 노림수가 하나 있고요. 바른정당과 연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대 안 하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연대 안 하는 쪽으로. 이건 물론 최고위원 의원님의 해석인 거죠, 해석.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뒷담화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 자기 잘난 척 하면서 단일 안 한다 하더라. 난 TV 토론 잘하니까, 뭐 5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일부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전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왜냐하면 그런 표현, TV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5년 뒤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당 내에서 단일화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끝장 토론을 했어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야 하는데. 나왔어야 하는데. 없었다,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치고요. 왜냐하면 박 전 대표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럼 뭐 당사자들만 알겠는데 그런 발언을 꺼낸 목적 자체가 사실 이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중 이관계인데 국민의당 내부 이관계 말씀드렸고 하나는 김무성, 유승민 이관계다. 그 두 분을 왜 이간시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박지원은 내가 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네. 유승민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저 말을 거짓말을 옮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유승민 간에 지금 어느 정도 화해되고 있고 두 사람이 이간돼서 박지원 대표가 좋아온 게 뭐가 있죠? 그럼 바닥 내부가 네. 이제 흔들리면? 흔들리죠. 바닥 그러면? 내부가 흔들리고 그럼 바닥은 어떤 지지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네. 내부 분란이 심화될 수가 있고 그럼 다른 뭐 연대가 이게 예를 들어 국당 내에 네. 어떤 연대 동력이 내부에서 소진되고 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렇죠. 있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러면 그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른정당 내부가 내부 와해가 돼가지고 또 뭐 몇 명이 나가버리고 이러면 바른정당은 사실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근데 그 약한 고리가 바로 유승민, 김무성 이간 시키면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깊이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효과가 좀에도 났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잘못 봤다. 그렇게 되질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내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약간 좀 본인 이미지만 구겨지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대표는 국민들 이미지가 거짓말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유승민 대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원 대표는 한번 이미지가 아주 영리하고 책사지만 진실한 분이라는 이미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이거를 뭐 검찰이 수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누구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우냐. 그 판단에서 박지원 대표가 진다는 거죠. 질 것이다. 네, 지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벌써 오늘 특별히 욕 드실 만한 발언이 없어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욕도 많지 않고 심지어는 욕하다가 정들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조금씩 바뀌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욕정 듣게 질문 좀 바꿔주시죠. 시간 남아있으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너무 아쉽게도 오늘 욕 문자가 거의 없었고요. 예.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제 요까지가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많이 준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하태경 의원님 관련해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게 있었네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정들지 모르겠다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딱 하나 칭찬이었는데 오늘은 3개나 있네요. 하태경 의원님 마음껏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세요. 의원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 외에는 욕 성애자인가 뭐 이런 문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상암동 본드 응원하는데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니 아쉽습니다. 이런 문자가 꽤 있었네요. 저희가 아직도 국정원 적폐청산 TF 13개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진행했을 뿐이니까요. 사안이 진행이 되면 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고정 코너로 하는 것만 이제 여기까지 하신 것이고. 자,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뉴스공장 듣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바람이 많이 새네. 아버님은 옆에서 머리랑 수염도 북실북실해. 네. 바람이 많이 새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랑 수염이 북실북실한 건 죄송하지 않고요. 제 친구가 어제 기차에서 공장장을 봤다며 제가 어제 기차 탔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실물 완전 잘생김. 안목에 출중하신 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1절을 하루 앞둔 작년입니다. 작년 2월 29일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3.1운동을 소개하고 우리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한국말로 외쳐 화제가 된 캐나다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알리 에사시 하원 의원. 왜 캐나다 의원이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의회 공개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우리말로 외쳤을까?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알리 에사시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준 씨.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함께 얘기를 하게 돼서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월 29일 날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3.1운동 정신을 소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왜 캐나다 의원이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3.1운동을 소개하셨습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제 한국 교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구에서 제가 출마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이라는 것이 제 그 지역사회의 목소리, 그러니까 한인 교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일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1절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캐나다에 있는 이제 유권자들, 특히 한국 교민사회에서 이것을 나누고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저는 이 3.1절이라는 것이 저희가 21세기를 들어서는 이 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이라는 것은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사의 변연기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요구, 그런 세계적인 요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주권국으로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갖다가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캐나다에 있는 교민분들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의회에서 캐나다 의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3.1운동을 소개하고 또 한국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나서 캐나다 한인사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예, 이제 사실 캐나다에 계신 한국 교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 역사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이후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뭐 전화나 페이스북으로 많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라는 그런 역사적 측면으로 볼 때요, 이 3.1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민에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순간이었지만은요, 그 한국 역사의 순간에 스콜필드 박사라는 또 캐나다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이 한국 3.1절의 이 메시지를 갖다가, 즉 이 한국민들이 얼마나 독립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고 여기 자신들의 그 민족과 국가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었던 이 과정은 그 이후에도 물론 그 한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상당히 중요했던 순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과 캐나다가 친선을 쌓고 그리고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마울 때 이제 음식 먹을 걸 보내는데 혹시 음식은 받으신 적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주 아름다운 제스처였고요. 저도 또 똑같이 그걸 되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위안부 문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정치인이시니까. 그 일본은 그 위안부 문제에 국가 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캐나다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또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캐나다는 이전부터 이 엄청난 위안부라는 비극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에서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요. 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선언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그 조직적으로 이런 그 위안부를 동원해서
성노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총리인 그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이런 그 페미니스트적인 정책을 갖다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그 내각에서 그 성비 균형을 맞춘 것, 그리고 또 제3세계 원조의 방향을 그 방향과 초점을 그 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또 그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그 2015년의 합의에 대해서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셨지만 국민 정서에 이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일련의 협상이 다시 잘 돼서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보다 확실한 사과를 한국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캐나다 정치인이시니까 캐나다 집권여당의 의원이자 정치인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 이 전체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인상이 궁금합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참 굉장히 이제 흥미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요. 물론 굉장히 한국민들한테 어려운 과정이기도 했겠지만은요. 제가 참 놀랐던 것은요. 이 시민사회에 가진 힘입니다. 얼마나 힘 있고 또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개혁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데 수백만 명이 나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한국 친구들이 참 많이 저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다. 이렇게 대다수가 변화와 변혁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냈다라는 거기서 이제 강한 힘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캐나다의 여당 의원으로 보기에 이런 촛불, 탄핵 이후에 선거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의 한국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 저는 정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강렬한 참여와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요구로 인한 변화를 겪은 나라의 경우는요,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캐나다도 2년 전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정신으로 인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아마도 이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그런 비전과 아주 비슷한 그런 비전이 캐나다에서도 현재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께서 인권운동가로서 또 노동관계 전문 노동 변호사로서 하신 많은 일들이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열림과 포용을 갖다가 추구를 하셨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국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교 분야에서는 햇빛 정책으로 가시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여러 가지 경제 개혁들, 한국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재벌이나 재벌 개혁이나 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개혁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트루도 총리님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역시 이 중산층의 부흥이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 캐나다는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나 장애인들의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캐나다나 한국이나 아주 지금 흥미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저희는 두 나라가 이제 불행한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보다 강력하고 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으로 봐서는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Thank you. 자, 다음 질문은 한국 캐나다 FTA 관련인데, 마침 이제 국제통상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하고 맺은 첫 번째 FTA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한국
캐나다 FTA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왜냐면은 최근에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협상을 하자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캐나다 FTA는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Well, if I could just, 지금 한국과 캐나다가 지금 50년 넘게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통상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은 했지만 지금은 현재 통상 상임위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저로서도 이런 통상 관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한국이 캐나다와 FTA를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시기적절할 수는 없었다.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상대와 FTA를 맞았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경제적인 힘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하기 때문이고요. 아태 지역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FTA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더 접근을 할 수 있고 한국도 또 그 캐나다의 투자나 아니면은 캐나다의 그 물품에 더 쉽게 관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이 이제 물론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와도 FTA를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우리가 이런 FTA를 체결했어라는 것을 갖다가 축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지금 FTA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서로의 이런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되자마자 한국과 지금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프타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이 3국이 함께 협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협상을 통해서 그 세 나라가 다 윈윈윈 하는 그런 상황에 닿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고 또 한국도 미국과 이런 윈윈 상황에 닿을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을 드립니다. 트루도 총리 말씀 몇 번이나 하셨는데 트루도 총리가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캐나다에서? well, I'm not quite sure whether I would refer to 사실 이 트루도 총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열심히 국민들의 말을 잘 들으신다는 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잘 찾아내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설립을 해서 확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선택과 집중이 뛰어나고요. 정말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전 국민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친근하고 또 열려있는 그런 이미지로도 유명하신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시리아 난민이 캐나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개인적으로 나가셨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순간이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성소수자 퍼레이드에 처음 총리가 참가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예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산층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잘 부흥이 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다자주의 원칙을 갖다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캐나다의 이런 여러 나라들과 여러 가지 공조, 협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트루도 총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했는데 총리 당신도 할 생각이 없는지 대신 좀 물어봐 주시죠. Absolutely, Mr. Kim Il-jun, you can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가시게 된다면은 제가 이 메시지를 꼭 전달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제안이 있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신다면은 제가 딴 거는 몰라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라디오 뉴스 쇼가 이 뉴스공장이라는 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캐나다 FTA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어요. Yes, absolutely. I will. 네, 지금 하신 그 말도 제가 꼭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캐나다 한국 관계는 지금보다 더 흥분된 그런 시대를 맞이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FTA가 이것의 첫 걸음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양국 관계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그럴 텐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생각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한국으로 꼽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이런 혁신이란 측면에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해서 함께 관계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를 오거나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특히 교육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양국 간의 관계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교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거주하는 캐나다인만 해도 4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국이 이런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서로 친교를 갖다가 더 깊게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루도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관이나 철학으로나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시대가 한국과 캐나다가 어떤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루도 총리한테 전해주신 말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Absolutely.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캐나다 하원 의원 알리 에사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공장의 전속 통역이시죠. 홍희연 동시통역과였습니다. 예, 광복절 맞아서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우리말로 3.1운동을 소개했던 캐나다 의원 알리 에사시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방한하게 되면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대부분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전제로 한 혹은 뭐 미국의 전쟁설에 대한 이야기를 네이버 첫 화면에 쭉 싣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이 메일 화면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를.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4일째 소위 말폭탄 공세 멈춘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 대한 정부나 당 혹은 군의 새로운 위협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대미 위협보다는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북한도 이제 수위 조절하는 것이고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말폭탄을 쏟아낼 때도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 말이 너무 많고 말줄이라고 얘기 나오고 이게 뭐 외교적으로도 안 좋고 전술적으로도 나쁘고 이런 비판은 우리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는 이런 뉴스가 뒤덮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네이버 첫 화면에 뒤덮여 있는 거는 대부분 전쟁 위기설에 관한 제목들이에요. 예. 왜 이런 제목들을 뽑나 모르겠어요. 소개화면에 계속해서. 자, 북한은 그렇고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중국 어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말전쟁을 하는 사이에 관람석은 중국에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압박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요. 오늘부터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데요. 수입 중단 광물에는 석탄을 비롯해서 철, 철광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북한산 수산물 수입도 전면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요. 이번 조치가 지난 5일 찬성표 던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각심이 이제 미국에서는 저러는데 국내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우리 언론 보수 언론들도 그랬는데 이제 머쓱해진 거죠. 예. 미국 내에서도 전쟁 얘기 그만하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 우리 언론이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전문가가 우리나라 전직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전직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쪽에서는 한참 떨어진 거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그렇게 막 화도 내고 난리치고 인터뷰도 하고 외신하고 만나고 성명도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거꾸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땅에서 벌어질 전쟁에 관해서 미국 대통령이
말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전쟁 안 날 건데 왜 그러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직 국방장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포털 같은 걸 오늘 아침에 봐도 모바일 버전을 기존으로 얘기하자면 한반도 8월 위기설 분수령이다.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전쟁으로 급속도로 시달릴 수도 있다. 예. 모르는 이야기. 북한 전략군이 3년 전 이동식 발사대 100대 미사일 8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중국이 어겨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내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도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사실로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자기들 대통령이 그랬죠. 네. 일부가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가 아니라 자기들 대통령, 자기 행정부, 자기들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죠. 예, 이건 뭐 시민사회에서 혹은 미국의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아니니까 뭐랄까요? 이거 유체이탈 합법이죠. 예, 그런 정보가 없다고 지금 와서 말하면 뭐합니까? 실컷 떠들어놓고. 예. 네, 그래서 전직 국방 및 정보 수장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 비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선택 공간을 좁힌다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고조 발언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자신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던 얘기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불러야죠. 예. 그런 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을 줄여야 된다. 예, 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같은 경우에도요. 더 절제된 언어를 선호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정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사령탑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명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북한과의 전쟁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건데요. MBC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 충돌도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나흘 연속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하루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최근에 말전쟁 덕분에 본인이 코너에 몰렸던 러시아 게이트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의 명분도 만들었고 말전쟁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수위 조절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국방장관 모두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공동 명의로 언론 기고문 실어서 눈길 끌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낸 건데요. 평양에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다만 북한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한국의 통일 가속화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불가침 약속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뉴스공장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이게 전쟁으로 갈 일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와요. 미국에서 대부분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산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입주민들 자신의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가구가 많은데 경비실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전기 사용료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1,500여 가구가 입주한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초소 9곳에 에어컨 전기 사용료를 분담해봐야 아마 한 가구당 한 달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전기 사용료가 아니겠죠. 나도 못 쓰는 에어컨을 경비 주제에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경비는 그 거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전기세 아끼자고 건널목 신호등을 끄지 않듯이 공동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그 공간의 인적 인프라죠. 나도 어려운데 경비 주제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휴일날 출근하면 억울하잖아요. 네. 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요. 억울해도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왜 물어보신 건가요? 약 올리려고. 자, 오늘은 아마 성공하셨네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외교안